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국 내부 한 중국인 국회의원이 넋이 나간 표정을 지은 채 외국인 기자의 발언을 들으며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회의원은 가난한 한국은 영양실조 현상이 국가적 단위로 너무 심해. 한국인들은 40대만 되어도 노숙자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어진 외국인 기자의 발언에 중국 국회의원은 완전히 넋이 나가 급하게 강의를 중단시키고 맙니다. 대체 이곳 강연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에서 글을 쓰는 기자 베이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현재 인구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과 수명의 상관관계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기에 저는 매일 다양한 나라들의 인구 수명과 섭취 영향을 공부하며 관련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저는 떠오르는 국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최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이지만 엄청난 경제 부유함으로 영양학적 섭취 균형이 세계 1위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게 기대 수명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길어진 특이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특이성에 식품학적 구성과 경제 부유함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고 바로 얼마 전 다양한 국적의 기자들이 모이는 초청 강의에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강의는 매우 특이하게도 특별 초청 국회의원인 중국 국회의원이 첫 번째 순서였는데 저는 이 중국인 국회의원의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크게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중국 국회의원은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제 기사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현재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국가라 영양실조 현상이 극심하다는 자료 발표와 함께 한국인들은 40대만 돼도 영양 부족으로 노숙자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며 절대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시나 중국 국회의원의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연장의 기자들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준비한 기사와 비슷한 주제이기에 저는 곧바로 반박을 준비하려 했지만 너무나 뻔뻔한 중국 국회의원의 모습에 조금 더 확실한 반박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중국 국회의원의 발언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국회의원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하나둘씩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강연장을 나가는 기자들이 속출하고 말았는데요. 영양학적 관점에서 지금 한국은 완벽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물론 제 말에 반박하고 싶거나 그건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는 외국인 기자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한국을 전혀 모르고 있기에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현재 인터넷에서 자료를 살펴보면 다소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자료가 존재하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실은 정말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이렇게 선진국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력은 대부분의 경우 중국이 속국을 챙겨주는 관점에서의 자본 지원이 있었거나 부유한 중국인들이 모두 한국 국적의 시민권을 얻어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과 생활력 수준 지표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즉 지금의 한국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인들이 있기에 뭔가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영양실조도 없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실제 지금 한국은 아프리카와 다름없는 국가적인 영양실조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기자들은 급식을 먹고 생활을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단백질 구성이 전혀 없는 즉 고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왜냐고요? 고기가 비싼 음식 재료이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학교의 급식 과정이 끝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20대와 30대 더 나아가서는 40대에서 더 영양실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20대가 된 한국인들은 밖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요리를 통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인들은 월급이 평균 100만 원 수준이라 두 개의 방법 다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나 비정상적으로 자랑하는 쌀을 엄청나게 섭취하거나 길거리 상점에서 음식물을 훔쳐서 생활합니다. 탄수화물만 엄청나게 섭취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가난함이니 한국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영양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마지막으로 40대쯤에 다다르면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숙자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제 말에 대한 증거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간단한 인터넷 정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현상입니다. 실제로 한국 40대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40kg 정도이며 이는 중국 40대의 평균 몸무게 80kg와는 거의 2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엄청난 결과이죠. 결국 이렇게 확실한 자료들이 있는데 왜 여기 있는 기자들과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이 고기를 끊임없이 먹는 잘 사는 나라라고 착각하는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식품영양학적 관점에서 부유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40대가 되면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영양 불균형 문제들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누워있는 노숙자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처참한 영양 부족, 국가 실체를 숨기기 위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한국의 40대가 동안 현상이 제일 많다는 주장은 물론 체격도 엄청나게 크다고 주장하는 한국산 건강 프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이죠. 한국 정부는 가난한 영양 부족 국가 한국의 현실을 숨기기 위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이용하기로 했고 그들을 국가적 예산 단위로 매수해 한국의 이미지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정말 한국이 부유한 나라구나, 한국은 고기를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의 가난함과 영양 부족 현실은 처참합니다. 오죽하면 한국인들이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 중국으로 여행을 오는 고기 여행이라는 카테고리마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아시아 지역의 부유함을 느끼고 싶다면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하려는 것 또한 바로 이 부분이죠.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부유함을 식품영양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을 가보면 됩니다. 지금 중국은 40대들의 평균 월급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월급이 많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유하다 보니 중국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닭부터 돼지 심지어는 비싼 소고기까지 중국인들은 자신의 몸이 원하는 음식을 곧바로 섭취할 수 있는 부유한 환경에 놓여 있죠. 고기를 먹기 위해 저희 중국으로 고기 여행을 오는 한국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중국 40대들은 또 얼마나 부유한지 너무 잘 챙겨 먹어서 체격 또한 한국인들의 2배 그 이상이죠. 한국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말라가고 노숙자가 되어버리지만 중국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영양 과잉으로 체격이 더욱 커지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현상은 국가적 경제 부유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으니 중국의 경제는 더욱더 상승하고 가난한 영양실조 국가 한국은 더더욱 가난해지고 말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곳의 기자들은 생각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오늘의 식품영양학 초청 강의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고기도 못 먹는 영양실조 국가. 중국은 부유함이 넘쳐서 고기를 매일 먹는 부자 국가라는 것을 말이죠. 제 말에 반박하고 싶다면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인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중국을 깎아내리는 한국인 유기자들이 매우 많으니까 말이에요. 중국 국회의원은 한국이 너무나 가난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국가적 단위의 영양실조 현상을 겪고 있다고 했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30대 40대만 되더라도 영양실조 현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른다며 한국을 극도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 국회의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 이곳저곳에서는 폭소가 터진 웃음소리와 비아냥이 들려왔는데요. 초청 강연장의 기자들은 중국 국회의원을 향해 한국은 1년 육류 소비량과 해산물 소비량이 면적당 소비율로는 전 세계 국가 중 1위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냐며 진실을 꼬집었지만 중국 국회의원은 그러한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강연장의 기자들을 끝까지 무시하며 떳떳한 표정을 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자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강의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며 강연장을 나가버리고 말았고 강연장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갔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단상에 준비되어 있던 질문석에 한 외국인 기자이 나타나 자리를 잡더니 마이크를 켜고 중국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회의원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말았는데요. 저는 미국 CNN 방송국의 신입 기자입니다. 혹시 국회의원님은 현재 한국의 40대 평균 체격이 동일 나이대의 중국인 약 1.3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몸무게부터 신장 모든 것에서 말이죠. 외국인 기자는 실시간으로 한국 40대와 중국 40대의 평균 신장 체격을 표로 준비해서 중국 국회의원에게 보여줬고 이에 중국 국회의원은 상당히 당황한 것 표정을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 40대의 평균 몸무게와 신장은 저게 정말 중국 국회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부유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했는데 이와 다르게 한국 40대는 신장의 나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몸집 즉 체격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외국인 기자의 발언에 강연장의 기자들은 중국 국회의원에게 빨리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는 정말 식품영양학 전문 국회의원님이 맞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국회의원님의 주장은 단 하나의 진실성도 없는 심지어는 전문 지식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의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는 한국이 지금 영양실조가 너무나 평범한 가난 국가라고 주장하셨지만 어떻게 그러한 한국의 40대가 중국 40대보다 체격이 더 클 수 있을까요? 신장부터 몸무게 심지어는 경제활동 지표로도 중국의 40대는 한국의 40대에게 완벽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40대의 체격 조건이 중국 20대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며 이미 이 자료 자체만으로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 영양 섭취 국가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체격만으로 그 나라의 경제 부유를 측정하기는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40대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55kg, 한국은 80kg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중국 40대가 영양 불균형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결과 지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유를 중국이 극도로 가난하다는 사실과 나이를 먹을수록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파산국가라는 결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표를 더욱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의 육류 소비량과 해산물 소비량 그리고 쌀 소비량이죠. 한국은 단위면 적당 1년 육류 소비량이 60kg 정도인데 중국은 단위면 적당 8kg 정도입니다. 어떤가요? 국회의원님이 주장한 한국의 가난하다는 거짓 발언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는 고기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들이 이미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몸의 에너지 균형이 떨어지는 고령화 부분에서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50대를 넘어 60대까지 더욱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신기한 현상. 즉 완전히 선진국의 개념을 다시 바로잡는 영양 부유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국은 언제 어느 때나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 즉 몸이 요구하는 영양소를 확실히 섭취할 수 있는 부유한 경제 환경을 가진 나라라는 증거이며 중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처참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웃긴 사실은 국회의원님의 주장 전부를 한국과 중국만 바꿔서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웃긴 사실입니다. 즉 지금 국회의원님은 극단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지정한 뒤 모든 것을 반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한국을 중국과 비교해서 깎아내리기 위해
여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는 어떨까요?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단위 면적당 경제 지표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40대 평균 월급은 400만 원 그 이상의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50만 원. 즉 단순 지표로 비교해봐도 8배 이상의 차이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의 경우는 경제 지표가 우상향 중국은 우하향이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24년도 중국에서 직접 파산을 신청한 40대 중국인들의 수는 1억 명에 근접했으며 이는 40대 중국인들이 5명당 1명꼴로 직접 파산을 신청했다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짜 중국의 가난한 현실이죠.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산업학을 전공하는 저와 같은 연구원들은 중국을 어떻게 하면 더욱 저렴한 식품 구성으로 살릴 수 있는지 오직 그 부분만을 연구해야 되는 지표가 되어주죠. 국회의원님의 주장처럼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 영양실조 현상이 없다는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식품영양학적 연구 관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 자체가 부유해진 상태예요. 즉 지금 한국은 한국인들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부유함의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증거이죠. 국회의원님께서는 지금 한국으로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국의 길거리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시설들이 거의 무료와 다름없는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한국의 길거리에는 다양한 식당이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대용량 빨래 서비스. 심지어는 경제부유국에서만 볼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이 그 증거이죠. 이에 적절한 예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영양 불균형 즉 경제 파산 때문에 길거리에 음식물을 주워 먹는 노숙 형태의 집단 행동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제외한 대다수 위성 도시들에서는 길거리에 음식물만 찾아다니는 노숙자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의 젊은 20대조차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극도의 배고픔을 호소하며 영양 불균형 현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들이 일을 안 해서 음식물을 찾아다니는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경제적 안정금액에 모자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사지 못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의 처참한 경제 현실이자 큰 문제점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곧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경제 지표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또 다른 증거이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집단 현상에도 하나의 계급이 생기며 중국 사회 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부유국가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상 한국도 노숙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치는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낮은 수치이고 단순 아르바이트만 해도 중국 대기업 평균 월급 200만 원 정도는 확실히 벌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나 부유하다 보니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고 있고 실제로 영양 불균형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수는 30년 전부터 이미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 영양실조 현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 비용마저 내지 못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차가운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죠. 이렇게나 중국의 처참한 현실 지표가 많은데 국회의원님께서는 한국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체격이 왜소해지고 영양실조가 온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한국은 오히려 고기 소비를 줄이는 새로운 트렌드마저 궤도권에 오른 지 오래입니다. 평균적인 부유한 나라가 아닌 한국처럼 극도의 부유경제 국가에서는 오히려 과잉 섭취되어 왔던 영양균형을 위해 운동활동이 늘어나고 평균 체중이 줄어드는 건강한 신체 지표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현대 상황에 맞는 진짜 부유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자들도 아마 한국을 경험했던 기자이라면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국인과 중국인 친구의 얼굴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한국인들이 더욱 동안이며
평균 신장이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미 여기 있는 한국인과 중국인만을 비교해도 그 경제, 부유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국회의원님의 모습을 보세요. 경제활동과 신체활동이 왕성한 시기이지만 여기 있는 한국 20대들보다 키가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피부도 좋지 않고요. 제 말이 믿기 어려우면 지금 국회의원님이 강단 밑으로 내려가서 한국인 여성과 키를 비교해보세요. 물론 두려움에 절대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죠. 한국이 부유국가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그만 깎아내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국회의원님 외국인 기자은 당당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중국 국회의원에게 그야말로 일가를 날리고 말았고, 역시나 이 기자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기자의 발언은 자신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국인 국회의원에게 눈앞에서 보여줬고, 이는 그저 말만 쏟아내던 중국 국회의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이 이쯤 흘러가다 보니 강연장에 있던 기자들 또한 하나, 둘씩 의견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방문했던 나라들 중 한국인들이 가장 체격이 크고 피부도 좋았다는 주장은 물론, 지금 당장 옆 강연장에 있는 한국인 친구를 데려오겠다며 중국 국회의원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중국 국회의원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입을 닫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 국회의원은 뜬금없이 강연장에 있던 한 중국인 기자를 지목하더니 그 중국인 기자에게 직접 한국에 대해 말을 해보라는 황당스러운 역전을 펼쳤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그 중국인 기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고기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친구였다는 황당한 주장은 물론, 어차피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자신이 직접 그 한국인 친구에게 가끔 고기를 사주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 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뭔가 기다렸다는 듯 외국인 기자는 그 중국인 기자를 지목해 역관광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는 것인지 그들을 극도로 깎아내리며 중국의 현실을 지우기 위한 용도로 한국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별 의미 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현대화 사회시대에서 속국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가 단 하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만약 속국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이 한국의 속국 아닐까요? 중국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육류 소비량마저 한국에게 4배 차이 이상으로 떨어지는 수준 낮은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금의 경제대국 한국을 속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 중국인들이야말로 우리가 현대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무조건 파악해야 하는 중국인들의 실체이자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들은 전부 아무런 의미 없이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하다 후진국이라는 원론적인 발언만을 하며 그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적 브랜드 그 위상 자체만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을 흡수시키며 더더욱 뛰어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죠. 제 말이 믿기 어려운 중국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한국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평범한 식당에서도 고기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부유국가이며 길거리에는 고급 정육점이 넘쳐나는 식량대국 선진국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시아인들과는 함께 있기가 힘들다며 표정을 찡그리는 한 스페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업무상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경악을 하며 입을 틀어막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는 왜 이렇게 놀라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앨리스이라고 해요. 지금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 중이랍니다.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저는 살짝 긴장한 상태예요. 사실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이에요. 1년 전쯤 저는 일본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짧게 다녀오는 것도 아니었죠. 약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일본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때 만난 스스무 씨와 밀접하게 일하면서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는 친절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입냄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회의를 할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끔찍한 냄새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스스무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마치 오래된 양말 냄새와 상한 우유 냄새가 섞인 것 같았죠. 숨을 참고 견디려 해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지도 않는 마스크를 쓰고 함께 일을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니 너무나도 답답하고 얼굴에 트러블들이 많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의할 때라도 되도록 멀찍이 앉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무 씨는 더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곤 했죠. 한 번은 정말 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스스무 씨가 바로 제 앞에 앉아서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입냄새가 너무 강해서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일 이후로 스스무 씨와 마주치는 게 두려워졌어요. 회의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벌써부터 속이 안 좋아지곤 했죠. 하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했고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스스무 씨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무 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정도였던 거죠. 스스무 씨 외에도 다른 일본인 직원들도 구취가 심각한 편이었어요. 저만 이런가 싶었는데 해외에서 파견 온 다른 사람들도 몇몇이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겪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냄새를 매일같이 일하면서 겪어보시면 정말 많이 피폐해질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일을 하러 가고 싶지도 않았고 집중도 안 되었고 원래 활발한 성격인 저는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낯선 땅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런 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요.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죠. 이 경험은 정말 저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았어요. 귀국한 후에도 한동안 일본 출장이 떠오르면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죠. 그때의 냄새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국 출장 소식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먼저 들었던 거죠. 물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아시아인이 다 같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일본에서의 구역질나는 힘든 파견이 끝이 나고 드디어 스페인로 돌아와서 저는 회의 마감 네트워킹 행사로 바쁜 소용돌이 속에 살았어요. 그렇게 일하는 환경이 쾌적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냄새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일의 능률이 올라가 일 처리를 잘하게 되었고 저의 활발한 성격 또한 다시 되찾을 수 있었어요. 마케팅 일에 행복감을 느끼던 저 앨리스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상사인 페리탄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앨리스, 멋진 기회가 있어요. 저를 쳐다보는 그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에 잠재 고객이 있는데 당신이 그 제안을 이끌어줬으면 해요. 제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한국이요. 저는 일본 출장에서 돌아와 이제 겨우 회복했는데요. 혹시 왜 저인가요? 저는 제가 적임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써 망설임을 감추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앨리스, 당신은 최고예요. 당신의 경험과 기술이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꼭 필요해요. 게다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의 말투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순간 다시 한번 그 일본에서의 악취들이 나는 것만 같아 속이 울렁거리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이번 출장이 인사고과 점수에 크게 작용할 거예요. 임원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겠네요. 상사가 웃으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 자리일 것이라는 말이었죠. 제 상사는 제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저의 그런 부분을 상사는 건드리고 말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저는 결국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수락을 하고 말았어요. 상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저는 두려움과 의무감이 뒤섞인 채 사무실을 나왔어요. 순간 괜히 수락을 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확실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제 경력에 너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에서의 기억이 저를 괴롭혀서 불안감 또한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때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친구이자 동료인 호치와 커피를 마셨어요. 우리는 자주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름다운 산이 멀리 보이는 아늑한 카페에서 만났죠. 커피를 홀짝이며 저는 호치에게 다가오는 출장에 대해 말했어요. 호치 수락은 했지만 솔직히 한국 출장이 걱정돼. 일본에서처럼 냄새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걱정돼 제가 고백했죠. 호치는 동정과 결심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앨리스,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닐 거야. 내가 듣기에 한국 사람들은 엄청 깨끗하고 사람들도 매우 예의가 바르다고 하던데. 한 번 더 기회를 줘봐.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어요. 물론 저도 호치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출발 전 며칠은 준비로 가득 찼어요. 한국 문화를 연구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죠. 관습과 예의 범절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존중의 중요성, 위계적 관계 청결에 대한 꼼꼼한 주의에 대해 읽었죠. 또한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배웠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요 같은 표현을 연습했죠. 여행 가방을 싸는 것도 신경 썼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지 확인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저는 비즈니스 정장을 포함한 다른 정장 몇 벌, 블라우스, 편한 신발을 챙겼어요. 호스트를 위한 전통 스페인 선물도 포함했죠. 최고급 석류주, 수공예품 등을 챙겼죠. 가족과 친구들은 저의 출장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에 웃으며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제 안에서 불안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죠. 언제나 지혜로운 목소리인 어머니는 그런 제 상태를 알아챈 듯이 떠나기 전에 저를 안아주셨어요. 앨리스, 열린 마음과 마음을 갖는 거 잊지 마렴. 모든 문화에는 아름다움이 있으니 한국에서 사랑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어머니께서는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공항 라운지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확실히 저를 많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한 트라우마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호치와 어머니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들의 말대로 모든 문화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일본과 한국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거랍니다. 서울행 비행은 매우 길었어요. 덕분에 생각할 시간이 많았죠. 영화와 책으로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죠.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래로 보이는 도시는 활기차고 붐비는 모습이었죠. 스페인의 조용하고 시골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호치의 말을 되새겼어요. 이건 새로운 기회였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였어요. 저는 이번 한국 출장을 계기로 저 자신의 선입견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공항 바닥은 말끔히 닦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맴돌았죠.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상쾌한 공기를 만끽했어요. 이곳은 분명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공항을 걸어 나오는 동안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줄을 서는 모습조차도 어딘가 우아해 보였달까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감탄하며 공항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와 제 숙소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탔어요. 택시기사님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면서 제 짐을 실어주셨죠. 시작이 좋았어요.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거리는 깔끔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도로변에 늘어선 가로수들이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공원 같은 느낌이랄까요? 도시와 자연의 조화가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신선했어요.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독특한 문화의 향기까지 덕분에 제 마음속에 불안감 대신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서의 첫날을 가장 기억에 남게 해준 건 김영석 과장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솔직하고 따뜻한 미소로 환대해 주셨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김 과장님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하게 풍겨오는 좋은 냄새였어요. 그 향은 마치 신선한 꽃향기와 같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불쾌한 입냄새와는 전혀 다른 기분 좋은 냄새였거든요. 사실 김영석 과장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분이 보이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일본의 스스무 씨가 떠오르면서 긴장이 되었어요. 혹시나 또다시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어쩌지?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하지만 제 걱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김영석 과장님의 좋은 냄새에 긴장은 사르르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전혀 입냄새가 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김영석 과장님과 첫 회의를 하면서 저는 한국 비즈니스 문화를 조금씩 배워나갈 수가 있었어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모두가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었죠. 일본에서의 내성적이고 서로 숨기는 듯한 찝찝한 분위기를 풍기는 회의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또 저는 회의를 하는 내내 김영석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직원들에게서도 은은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깨끗하고 상쾌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냄새였죠. 저는 그들이 개인 위생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덕분에 냄새에 대한 저희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김영석 과장님은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게 해주기도 했죠.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 비빔밥의 조화로운 맛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구내식당인데도 매우 밥이 잘 나오더라고요. 더욱더 앞으로의 한국 출장이 기대가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김 과장님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고 지켜왔는지, 그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죠. 저는 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매료되어 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양치 도구를 가지고 이를 닦으러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들의 청결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모두 고른 치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종일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마치 깊은 우물 속 물을 들여다본 것 같은 경험이었어요. 표면 밑에는 무궁무진한 깊이가 있다는 걸 느꼈죠. 들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둘째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어요. 저는 직접 거리로 나가 서울의 매력을 느껴보기로 했어요. 먼저 호텔 근처 작은 공원에 들러보았죠. 돌담에 앉아있노라니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졌죠. 한국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런 휴식의 시간을 잊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의 거리를 홀로 탐방하면서 여러 다양한 모습들에 감탄했어요. 서울은 놀거리도 볼거리도 먹을 것들도 매우 넘쳐나고 있었어요.
제 예상외로 외국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구경하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회사에서의 일 또한 매우 즐거웠어요. 사람들은 모두들 친절했고 좋은 냄새가 났으며 저를 잘 챙겨주었거든요. 한 번은 김영석 과장님이 저를 근사한 한정식 식당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고즈넉한 분위기에 압도되죠. 김영석 과장님은 제게 각 요리의 의미와 먹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정갈한 반상 위에 놓인 색색의 반찬들을 보자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김영석 과장님은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음식을 통해 정성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앞에 놓인 음식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러 갔어요. 우리는 작은 골목에 있는 포장마차에 앉아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 먹었죠. 고기를 굽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도 동료들의 옷에서는 은은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그 향은 고기 냄새와 묘하게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것만 같았죠. 회식이 끝난 후 동료들과 함께 걸어 집에 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가게마다 맥주병이 쌓여 있고 사람들은 흥겨운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료 중 한 분이 제게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술자리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토라지기도 하면서 우정을 쌓는 거예요. 술이 만취해 더럽히기만 하는 술자리가 아니랍니다. 걸어가는 내내 곳곳에서 풍겨오는 사람들의 채취는 놀랍도록 상쾌했어요. 은은한 화장품 냄새 옷에서 배어나오는 섬유 유연제 향이 코를 간질렀어요. 그 냄새들은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정결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는구나.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쓰는 게 일상인 거구나.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거리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죠. 사람들은 깔끔한 옷차림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거리는 언제나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말이죠. 회사에서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직원들은 단정한 복장으로 출근했고 사무실은 늘 정돈되어 있었죠. 회의 중에는 모두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죠. 또 저는 김영석 과장님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갈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죠. 그러면서도 전통을 잊지 않고 현대와 조화를 이루려 노력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품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혁신하려 노력하죠. 김영석 과장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까지 제가 겪은 한국은 확실히 그래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김영석 과장님이 저를 불러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저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죠. 앨리스 씨,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줘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에게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이런 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기쁘고 놀라워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과장님은 제안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죠. 우리는 스페인의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에요. 앨리스 씨가 그 지사를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한국과 스페인 간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대적인 한국어 교육 또한 지원할 예정이에요. 이건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 기회였어요. 저는 물론 고민이 되기는 했어요. 이번 출장이 끝나면 저희 회사에서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컸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문화와 저희 문화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매료되어 있는 상태이고도 하고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김영석 과장님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제안을 수락했어요. 물론 오래 몸담은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것은 아쉽지만 이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일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한국과 스페인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김영석 과장님은 저를 경복궁으로 초대했어요. 웅장한 궁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저희는 천천히 걸었죠. 김영석 과장님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열심히 귀 기울였어요. 마지막으로 김영석 과장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앨리스 시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또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네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결함과 배려의 마음가짐은 제 삶의 철학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스페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두 나라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 노력하고 있죠.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그곳에서의 배움과 깨달음은 앞으로의 인생을 이끌어갈 나침반이 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제 안의 편견을 깨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때로는 낯설고 불편한 경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 믿어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면 저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깨끗한 몸가짐을 유지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걸 잊지 않으려 하죠. 사무실에는 한국식 업무 스타일을 도입했어요. 회의는 항상 전시에 시작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죠. 또한 직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과 함께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메뉴는 한국 음식과 스페인 음식을 번갈아 가며 제공하고 있죠. 한식데이에는 가끔 제가 직접 김치를 담가 나누기도 해요. 이를 통해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함께 즐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죠. 퇴근 후에는 한국에서처럼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기도 해요. 업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끈끈한 유대감을 쌓죠. 물론 술자리가 끝난 후에는 늘 깨끗이 치우는 것 또한 잊지 않고 있답니다. 주말이면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개인위생 또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된 이런 습관들 덕분에 항상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가끔은 한국 친구들을 스페인로 초대하기도 해요. 제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게 너무 즐거워요. 친구들도 스페인의 매력에 푹 빠지곤 하죠. 제 꿈은 언젠가 한국과 스페인 간의 문화교류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양국의 예술 음식 전통을 소개하는 축제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열린 자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들은 앞으로도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무궁무진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그 안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슴 한켠에 간직한 채 앞으로의 모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미소 짓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안보 전문가인 한 여성이 뉴욕의 어두운 골목에서 손톱을 뜯으며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인처럼 생긴 남자가 다가오자 화들짝 놀라며 질색하는데요. 그 남자의 충격적인 행동을 보고 여성은 간첩이냐고 소리치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후 골목에서는 여성의 절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골목에서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뉴욕의 아늑한 집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불빛이 제 얼굴을 밝혔죠. 제 이름은 로나이고 미국 출신의 국제안보 전문가예요. 세계 강대국인 미국의 국제안보 전문가인 저는 항상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들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한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었어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전 의자에 기대 앉아 화면에 집중했어요. 러시아가 전술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건 정말 위협적이었죠.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을 선보였어요. 이건 서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직접 군대를 보내는 걸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전 이것이 남북한에 미칠 잠재적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예요.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도인 서울은 9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활기찬 대도시죠.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기술 엔터테인먼트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하지만 바로 국경 너머에는 북한이 있어요. 그곳은 신비에 쌓여 있고 독재 정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죠. 러시아가 군사력을 과시하자 전 북한이 도발적인 발언과 행동을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건 정확히 일어났죠.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어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자신들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건 위험한 벼랑 끝 전술 게임이었고 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상황을 더 깊이 파헤치다 보니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세작이라는 북한 저항단체가 도발적인 전술을 사용해 내부 혼란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김정은 정권을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위해 일하는 1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고 주장했죠. 다음 며칠 동안 세작과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어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려고 정보기관의 연락처에 연락했죠. 제가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죠. 김정은 정권의 가혹한 탄압과 선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저항의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외부 세계에 대해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밀수된 유스비와 숨겨진 라디오 장치 덕분에 8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외국 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역경에 직면해서도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다른 삶을 상상하는 방법을 찾는 북한 주민들의 회복력과 독창성에 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인간 정신의 힘과 우리 모두 안에 타오르는 자유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떠올리게 했죠. 계속 연구하던 중 특히 강렬한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희정이라는 젊은 북한 여성이 모든 걸 걸고 탈출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녀는 중국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몰래 밀수된 DVD 플레이어로 한국 드라마를 봤대요. 희정 씨의 이야기는 교육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노출되는 것에 변혁적인 힘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그것을 추구할 용기를 냈죠. 이제 그녀는 활동가로 일하면서 다른 탈북민들이 남한에서의 삶에 적응하도록 돕고 자신의 국민들의 공경에 대해 알리고 있었더라고요. 전 희정 씨와 용감하게 저항하는 수많은 다른 북한 주민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들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들이에요. 전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의자에 기대 앉아 가능성으로 머리가 빙빙 도는 가운데 전 중대한 일에 직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북한 정권의 통제력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나날이 커지고 있었죠. 제가 북한의 내부 상황을 깊이 파고들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난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홀짝이며 최신 뉴스를 훑어보는데 한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 저항단체의 김정일 기념비를 훼손하다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 커피를 넘기며 제 심장이 쿵쿵거렸죠. 기사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제가 연구하고 있던 북한 저항단체인 세작이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복면을 쓴 사람들이 김정일 독재자의 거대한 동상 기단에 반항해 구호를 스프레이로 적고 있었어요.
정권 타도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바람에 목소리가 묻혔지만 국민에게 자유를 이라는 말도 들렸죠.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면서 이 활동가들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김씨 정권에 공개적으로 저항한다는 건 그들의 자유 안전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북한 수도 한복판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을 대담하게 선언하고 있었어요. 세작의 활동을 더 파고들면서 저는 그들이 단순히 소수의 고립된 반체제 인사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국에 퍼져 있는 1만 명 이상의 회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정권을 내부에서 약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저는 지석의 인맥에 연락해서 세작의 주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들은 내용은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제 소식통에 따르면 세작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탈북자 외국 정부 심지어 북한 군부대 일부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 매우 조직화되고 자금력 있는 저항운동이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세작 구성원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젊고 이상주의적인 학생이나 지식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안효 세작의 구성원에는 김씨 정권의 부패와 폭력에 환멸을 느낀 지배계층까지 포함된 공장, 노동자, 농민 등 다양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느니 평범한 북한 사람들의 용기와 회복력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났던 반체제 인사와 활동가들을 떠올리게 했죠. 조사를 계속하던 중 특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진혁 씨라는 젊은 북한군 병사는 수년간 비밀리에 세작과 협력해 정보와 물자를 중국 국경을 넘나들며 밀반입하고 있었죠. 그는 군인 가정에서 자라 김씨 일가를 지상신으로 받들라고 세뇌 교육을 받았대요. 하지만 진혁 씨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경제관리 실패로 인한 참혹한 결과를 직접 목격하면서 정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전우들이 굶주려 군복이 앙상한 몸에 축 늘어진 모습을 보았고 지배층은 수입 음식을 즐기고 호와 차를 몰면서 일반 시민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걸 공포에 질려 지켜봤대요. 진혁 씨의 이야기는 개인의 양심이 지닌 힘과 정의와 존엄을 향한 인간의 영원한 갈망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념을 위해 싸우고 자신과 북한 동포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기로 선택했죠. 저는 진혁 씨와 세작의 다른 회원들과 깊은 동료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처럼 저도 평화민주주의 물건을 추구하는데 평생을 바쳐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처럼 앞길이 멀고 험난하며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할 거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는 게 저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목적의식과 결단력을 갖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작에 연락해서 지원과 전문성을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정보 제공 물류 지원부터 국제무대에서 그들의 대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기로 했죠. 그래서 긴장감에 심장이 뛰는 가운데 깊게 숨을 내쉬며 세작 지도부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제 자신과 경력을 소개하고 그들의 용기와 인내심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투쟁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약속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역사의 부름과 제 양심의 명령에 응답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뉴욕의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의자에 몸을 기댔을 때 평화롭고 맑은 느낌이 밀려왔어요. 앞으로의 길이 멀고 험난할 거라는 건 알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정의와 자유를 위한 세계적 운동의 일부였고 우리 모두를 공동의 대의로 하나 되게 하는 운동이었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가슴에 불을 품은 채 컴퓨터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미래를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저는 그 투쟁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세작에서 온 답장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약간 긴장되고 설레는 걸 느꼈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큰 모험이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자유와 존엄을 위해 투쟁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지만 세작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제 메시지가 북한 당국에 발각되었거나 세작 지도부가 저를 믿지 않기로 결정했을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희망을 잃어가던 찰나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수수께끼 같은 이메일을 받았어요. 내일 뉴욕 광장에서 만납시다. 빨간 장미를 가져와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약속한 날 밤 빨간 장미를 꼭 쥐고 뉴욕 광장으로 향했어요. 시계가 약속 시간을 알리는 순간 어깨를 톡톡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검은 코트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따라오세요. 그녀가 속삭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깊게 숨을 내쉬며 그녀를 뒤쫓았죠. 그녀는 좁은 골목길과 뒷길을 통해 절 이끌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도시 외곽의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에 도착했죠.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작고 어두운 방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30, 40대로 보이는 남녀들이 절 맞이했어요. 소박하고 평범한 옷차림이었고 고난과 투쟁으로 얼굴에 주름이 패였죠. 로나 씨 환영합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는 세작 조직이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저는 북한 내 세작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안전 가옥과 비밀 보급로 정보화 기술을 북한에 밀반입하려는 노력.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 북한을 세우겠다는 그들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요. 그들의 헌신과 용기에 감명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위험이 엄청났고 실패의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보안 예방책과 비상대책에 대해 물어보니 조직원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세작과 함께 일할 생각에 점점 더 흥분되었죠. 저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평생을 일해왔지만 이런 투쟁에 참여할 기회는 없었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고 이를 두 손으로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녘 커튼 사이로 붉은 햇살이 스며들 때쯤 지도부에게 엄숙한 서약을 했죠. 그들의 대의를 위해 제 모든 기술과 지식 자원을 사용하겠다고요.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그들의 우방이자 지지자,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 후 몇 주 동안 세작과의 활동에 전념했어요. 정보기관의 인맥을 동원해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세작 지도부와 함께 새로운 저항 전략과 전술을 개발했죠. 또한 국제안보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활용해 북한 주민들의 공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언론과 인터뷰하고 주요 신문의 기고문을 쓰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도 했죠. 그 와중에 북한 주민들의 회복력과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엄청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았죠. 제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고 함께 투쟁할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가달로 바뀌면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규모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김씨 정권은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고 막대한 억압과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었죠. 또한 국가가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안정과 번영의 환상을 유지하며 여론을 조작하는 데 능숙했어요. 북한의 변화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장기적인 헌신과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필요했죠. 하지만 싸울 가치가 있는 투쟁이고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저녁 뉴욕 아파트에 앉아 최신 북한 내부정보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순간의 문턱에 서 있었고 앞으로의 길에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세작의 동료 활동가들의 지지와 전 세계 자유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연대가 함께했죠. 우리는 계속 싸우고 전진할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존엄과 평화 속에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목적 의식과 결의를 다지며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비밀 동맹이 맺어졌고 북한의 미래를 위한 전투가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작하고 같이 일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북한 정권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북한 내부에서는
사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제는 엉망진창이었고 식량이랑 연료 생필품이 부족했죠. 자랑하던 군대도 사기가 떨어지고 탈영병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배고파하고 정권의 선전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권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가 보였어요. 고위 관리들이 전례 없이 많이 탈북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망명을 요청하고 있었죠. 북한 내부에서도 외국 미디어와 사상의 확산으로 지하저항 운동이 커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쇠가 뜨거울 때 때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작이랑 북한 내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어요. 뉴스비와 다른 미디어를 더 많이 밀반입했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와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로 가득 채웠죠. 새로운 안전 가옥과 물자, 공급 경로를 만들었고 우리의 대의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그날을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전을 이루면서도 새로운 도전과 위험에 직면했어요. 정권은 점점 더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고 필사적으로 변했어요. 반대나 저항의 조짐이 보이면 가차없이 때려눕혔죠.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고 불충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하고 투옥시켰어요. 특히 무서웠던 건 DMZ 남북한 사이에 중무장 지역의 지뢰를 더 매설한 거예요. 이건 세계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였죠. 정권은 인명의 대가가 어떻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고 우리 회원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했죠. 하지만 물러서거나 탄력을 잃을 순 없었어요. 너무 큰 걸 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갔어요. 정권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전술과 전략을 적응시켰죠. 암호화된 통신과 다른 보안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활동을 조율했고 정보원과 지지자들의 네트워크에 의지해서 정보를 모으고 현장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 북한 회원들의 용기와 회복력에 계속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야말로 이 투쟁의 진정한 영웅들이에요. 자유와 존엄을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죠.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정말 겸허한 마음이 들었고 그들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우리가 전환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권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죠. 변화의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운명의 날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새작 지도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정권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원에 따르면 김정은 자신이 군대를 사열하고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국 국경 근처의 외딴 군사기지를 방문할 계획이었대요. 평양에 있는 중무장된 저택 밖에서 독재자를 잡을 수 있는 드문 기회였고 심지어 그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는 거였죠. 이게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공을 장담할 순 없었죠. 하지만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만약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고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이행의 문을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고려와 계획 끝에 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장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원들로 팀을 꾸렸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작전을 앞둔 며칠 동안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실패하면 재앙이 닥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해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이 지점까지 오게 된 놀라운 여정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뉴욕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던 초기부터 새작과 북한 저항운동까지 저는 항상 정의와 인권에 대한 깊은 헌신에 의해 움직여왔죠.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에 참여하려 준비하면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명료함과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와 있다는 걸 알았죠.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용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어요. 군사기지로 향하면서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길고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성공을 장담할 순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고 우리의 대의가 정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민족 전체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쉬지 않을 거예요. 북한 산속에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의 도전에 맞설 준비를 했어요. 전환점이 다가왔고 한 나라의 미래가 저울질되고 있었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믿는 것을 위해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투쟁하는 북한 주민들과 항상 함께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